반갑습니다. 날이 이제 여름철 기운을 띠고 있네요. 여러분들 건강 또 유의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한중 상고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장 확인 답사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올려드릴 건데요. 한번 내용을 보시고 위치 지리를 파악하시고 역사 해석에 여러분들이 한번 인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원 지역의 지세를 형세를 파악을 못하면 상상의 역사학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요즘 이제 그런 유튜버들이 대단히 많죠. 지명이라든지 가지고 무조건 이제 우리 역사 영역으로 이제 비정하다 보니까 나중에 현장 가보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 가장 기본적인 중국의 지금의 이제 역사 지형 뼈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내용 여러분들께 이제 하북성 이남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꾸준히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중간중간 촬영해 놓은 다른 영상이 많은데 이제 시간이 여러분들께 많은 업로드 속도가 너무 빠르면 여러분들이 따라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내용만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편에서는 여러분들 태양산맥하고 그 연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 해석을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현장 관련된 내용, 영상은 짧더라도 설명 기본적인 걸 여러분들께 브리핑 해드리고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중원을 바라볼 때, 역사를 해석할 때, 여러분 삼동성하고 이제 지금 우리 이제 요동 요서 쪽에서 연결되는 고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태양산맥하고 연산산맥이죠. 자, 이 산맥이 가로막기 때문에 전쟁을 하더라도 중원에서 치고 들어오더라도 일단은 막히는 것이 뭐냐? 연산산맥이라든지 또 어무려산 이런 부분이 많이 막히죠. 중국에서 말하는 산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말하는 한국의 조그만 산이 아닙니다. 산맥의 개념이 대단히 강합니다. 장백산은 어때요? 백두산이라 생각하는 분도 많죠? 아닙니다. 장백산맥입니다. 이런 개념을 이제 현장을 가보셔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산하면 그냥 우리 한국의 산인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 해석에 실패를 많이 하죠. 현장 가보면 다른 이제 모습을 보고 역사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현재 가서 많이 느끼죠. 자, 여러분들이 일단 여러분들 보실 때 제일 먼저 북경과 우리 요동 요서 쪽 연결하면서 봐야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될 태도가 뭐냐면 바로 태양산맥하고 연산산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분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지도 보시면 이제 산맥이 이제 펼쳐져 있고 그 중간에 그용관이라는 이제 쉽게 말하면 관문이 있습니다. 저기 이제 장성이 둘러쳐져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태양산맥은 중국 동부 이제 여러분들 말하는 베이징, 허베이성, 하북이죠 보면요, 산시성, 허난성 등 4개 성과도 연결되어 있고 보면요, 북쪽은 북경의 서산에서 남쪽은 허난, 북부 황하 북쪽의 지방까지, 서쪽은 산시, 산서입니다. 그리고 동쪽은 하북평은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바로 태양산맥입니다. 태양산맥. 그리고 위에는 연산산맥인데 이렇게 또 둘러쳐져 있죠. 자, 산서성 동부와 남동부, 허베이성, 허난성, 하남성입니다. 있는 자연적인 경계의 산을 이야기할 때 태안산을 하는데 이것은 산맥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태양산맥입니다. 자, 지도를 다시 여러 번 지도를 보여드릴 건데 왜냐하면 눈에 익어야 됩니다. 보시면 지금 북경 쪽 보시고 북경 위에 이제 관문이 하나 살짝 있을 거고요. 그 옆에 둘러쳐진 것이 왼쪽으로 둘러쳐진 것이 태안산 산맥입니다. 저기서 이제 태안산이라니까 일반 우리 한국의 산처럼 이렇게 느끼실 분이 있을 건데 그게 아닙니다. 대단히 큰 산이고 화면을 영상을 8분 이상을 찍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감상 나중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산서성, 산동성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태양산맥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으면 산서성, 이렇게 동쪽에 있으면 산동성이라는데 이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다른 지역에서도 산을 중심으로 산동이라는 이렇게 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산동성이면 어때요? 지금 산동이 아닙니다. 또 역사에 보면 저 위에 요동 쪽에 산을 가지고 동쪽에 산동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아셔야 되고요. 일단은 지금 많이 알려진 개념은 태양산맥을 중심으로 서쪽은 산서성, 동쪽은 산동성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 일반적입니다. 한나라 시기의 황하 흐름하고 해안선 흐름을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이제 태양산맥이 있죠 보면요. 그리고 보시면 그때 황하의 흐름은 지금의 흐름하고 완전히 다른 흐름이고요. 해안선도 보시면 지금 육지화된 부분하고 다른
바다 부분까지, 그때는 바다 부분이 여러분들 오른쪽 편에 보시면 해안선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보면 인삼이 태양산의 산맥에서 난다는 기록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원래 우리 역사 영역이다 해가지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지명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이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은 당나라 유구의 다경의 상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뭐냐면 인삼중의 상품은 상당, 지금의 중국의 산서성이죠. 여기서 상상되며 중품은 백제신라, 하품은 고려에서 나온다. 그리고 택주, 이주, 유주, 단주 등에서 나오는 것이 약의 효과가 없다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당나라 유구가 쓴 다경의 기록에 본다면 산서성에 나오는 인삼이 최고의 이게 인삼이다 라고 했는데, 저기는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여러분 다 아셔야 되니까 저기 나오는 것은 인삼 아닙니다. 물론 중국에도 인삼이 있는데 중국 인삼은 한국의 인삼을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물론 저때의 삼은 산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인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재배선 인삼과 비교하더라도 중국에서 길러지는 삼은 한국의 삼의 여러분들 사포닌이라도 이런 걸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저 기록이 왜 생겼을까? 저 기록은 말 그대로 아직까지 고려의 삼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 저런 글을 써놨는데요. 저 부분은, 인삼 부분은 다시 따로 별도로 다뤄가지고 여러분들 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논문을 소개해드리면 중국 산서성 태양산맥 일대에 인삼이 산출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러나 최근 관련 사료를 싹 이제 이게 다 조사를 해보니까 전근대 중국인들이 태양산맥에서 산출되던 어떤 식물에 대해서 인삼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또 실제로 처방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식물은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생, 바로 인삼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말하는 산삼이죠. 보면요, 인삼이 아니었다는 결론이 최근에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기록만 보시고 야, 산서성에서 인삼 난다고 했더라, 그게 저기가 옛날 우리나라 고토다, 요리 생각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표는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태양산맥하고 연산산맥이 있고, 중간에 연산산맥 협곡에 보시면 거용관이 있는데, 북경의 서북쪽 연산산맥 곤도산의 협곡입니다. 저기가 뚫리면 어때요? 북경이 무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뭡니까? 기마민족들, 저쪽에 있는 기마민족들이 주문을 칠 때 여러 코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용관입니다. 하지만 너무 깊죠. 깊어가지고 대부분 들어가면 당하기 일쑤인데, 그래도 이 거용관을 뚫고 중원으로 들어온 세력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연산산맥 쪽에서 바라본 북경입니다. 연산산맥, 지금 요동, 요서 쪽에 이제 요동 쪽이 거기 건너서 요수로 갈 때 연산산맥이 있죠. 그 연산산맥에서 북경을 바라보면 저렇게 하북평은, 아주 넓은 평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기까지가 이제 원래 뭡니까? 원래 이제 우리 고조선 영역도 이제 저게 영향력을 미쳤는데, 대부분 이제 중원 세력들이 저 땅을, 북경을 중심으로 저 땅을 차지하면서 자연적인 또 경계가 만들어지죠. 자, 거기에 보시면 이제 거용관이 등장하는데, 바로 아주 협곡산 가운데 어떻습니까? 저렇게 통과할 수 있는 관문을 만들고 옆에 장성을 쌓아놨습니다. 이제 현장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 태양산맥에서 중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 있는데, 보시면 여러 관문인데 그 중에 여러분들 앞으로 영상 보여드릴 거는 바로 거용관하고, 중간에 뭡니까? 자연관입니까? 자연관하고 앞문관을 여러분들 제가 현장에 가서 찍은 영상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겁니다. 자, 중원을 지배하기 위해서 위에 북쪽에 어떻습니까? 북방민족들이 참 전쟁을 치르면서 저 코스를 뚫고 어떻습니까? 중원을 삼켰는데, 그 여러분들 현지 험난함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거기 가보시면 저런 비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택동제 주석이 세웠던 쓴 글인데 보면, 자, 뭡니까 보면 장성에 오르지 않고 남자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에 오르지 않았으면 사나이가 아니다 해가지고 모택동 글이, 여러분들 저기 이제 검강 쭉 가보시면 저기 이제 관문에 들어가 보시면 장성 올라가는 중간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런 내용이 비석이 서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협곡 사이에 어떻습니까? 장성을 침거하고 관문을 저렇게 쌓았다는 겁니다. 저래가지고 저 위쪽에서 오는 세력들이 이 관문을 뚫고 북경으로
접촉할 수 없게끔 저기다가 관문을 설치했는데 저것이 바로 그 용관입니다. 자, 보시고요. 자, 이제 한 번 더 지도를 본다면 태양산맥하고 연산산맥 사이에 그 중간에 그 용관이 있는데 보면요. 연산산맥의 또 일부라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그 협곡 사이에 이제 그 용관이 등장하는데 저기 길이 보이죠? 위에서부터 뚫고 내려오면 북방 김원민족들이 쳐내려오면 어떻습니까? 저 그 용관을 뚫고 내려오면 바로 북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는 조금 더 이제 하나의 또 성문이 있지만도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용관이거든요. 저기가 뚫리면 북경이 무너진다고 봐야 됩니다. 자, 저런 위치의 관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시고요. 이거 왜 이렇게 설명해 드리냐? 우리 전쟁을 할 때 고구려 고구려와 중훈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이렇게 해석할 때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민족의 분포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때 이걸 다 이렇게 여러분들 염두해 두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자, 명나라가 이제 저기에 어떻습니까? 북경에다가 이제 자기들 도읍지를 하는데 저기에 여러분들 북경 가보시면 13황릉이 있습니다. 13명의 황제가 누워있는 무덤이 있는데 산 주변으로 보시면 천수산입니까? 보면 저기에 보시면 이렇게 13개의 왕릉 위치가 표시되어 있죠. 이제 이것은 원래 명나라는 원래 난경이죠. 보면 난경인데 영락제가 여러분들 영락 19년 1421년에 정식으로 난경에서 북경으로 천도를 합니다. 왜 천도를 했을까요? 이 영락이 원래 북평왕이라 불렸거든요. 북평이 원래 지금 북경입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세력을 길러가지고 나중에 명나라의 황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의 세력의 기반, 난경에서는 큰 호응을 많이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세력을 잡았던 북경 쪽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어떻습니까? 북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큰 거죠. 왜? 항상 북방 기마민족이 북경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1644년 청나라 군대가 북경성에 진입을 하면서 명나라는 멸망을 합니다. 난경에 있었다면 어때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시간대가 많았을 건데 일단은 영락제가 자기의 세력의 본거지인 북경으로 이동하면서 이 일을 이렇게 벌였던 겁니다. 자, 여기는 난경입니다. 여러분들 난징 아시죠? 난징. 여기는 뭐냐면 오나라, 동진, 송, 제, 양, 진나라 6나라의 고도, 바로 도읍지가 바로 여러분들 난경인데 명나라 여러분들 왕이었던 황제가 난경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북경으로 이동하죠. 그 앞에 여러분들 장면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이제 명도 북경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또 북방 기마민족의 이제 침입을 받으면서 멸망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자, 거용관이 등장하는 시기는 한나라 기록에 보면 거용관이란 기록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런 기록이 쭉 등장합니다. 한나라 때. 그때 이제 규모가 컸다는 기록이 이제 나와 있고요. 거용관이 등장하는 이렇게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진시황 때 만들어진 거다. 두 번째는 한세에 말하면 한무제 때, 이때 두 개의 관이 설치되었다 해가지고 이때다 수경주에 의해 가지고 이제 여기에 있었다 하는 그 내용 해가지고, 근데 그때 수경주의 기록을 본다면 여기보다는 팔달령의 지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관이라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쪽 지역은 산융족이 옛날에 융족이 살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발음이 바뀌는 등의 이유로서 거용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한족의 명칭이 아니다. 이런 쪽에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용관이 등장하는 시기는 춘추 전국 시기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거용관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만들어지는지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일단은 춘추 전국 시대 이전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진시황이 쌓는 장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평지에서는 대부분 토성을 많이 쌓는데 산에서는 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들 진시황이 쌓은 장성의 일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냥 돌을 이렇게 쌓는 형식이죠. 우리나라 장성의 차이점이 뭔지 여러분들 구분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장성도 요리 쌓기는 쌓는데 뭐가 틀릴까요? 한종 중원의 장성하고 요걸 모르면 어때요? 또 실수를 합니다. 무조건 중원에 있는 장성이 우리나라 장성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간혹 있는데 기본적인 걸 가장 모르는 분들이 많죠. 보면요. 진시황의 장성 일부는 이렇게 쌓았습니다. 자, 저것이 이제 원래 진시황이고 밑에서는 어때요? 평지 쪽에서는 토성이고 산에서는 저렇게 돌을 쌓는 형식으로 가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만리장성은 어떤 장성입니까?
자, 지금에 있는 장성은 여러분들 진시황의 장성과 폼이 틀리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기 그용관은 뭐냐면 북이 때 그리고 북제 때 세간 입구로 삼았고 장성을 수축했다는 기록이 있고 명나라 초에 남북에 성문을 설치하고 포태를 쌓았다는 기록이 또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때 여러 가지 이제 정축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나오는 거죠. 그래 지금 이제 여러분들 가보시면 그용관 장성은 진시황의 쌓았던 장성의 축적법과는 틀리죠.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인력, 또 말이 달릴 수 있는 공간까지 어떻습니까?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대단히 넓은 폭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수많은 인력이 들었습니다. 저것은 뭐냐면 주원장 때 서달을 시켜 가지고 산해간에서 북경에 이르는 지역의 장성을 이렇게 건축하고 개축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때부터 여러분들 일단은 북경하고 상해간에 이때 이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보시는 장성은 진시황 장성이 아니라 명나라 때 만든 장성의 폼이죠. 보면요. 요걸 항상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명나라 때 국구가 흔들릴 정도로 저 성을 쌓는데 얼마만큼 완전히 지금 말하는데 건축이잖아요. 보면 이건 그냥 산에 돌 얹어 놓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집 짓는 것보다 더 아주 어떻습니까? 또 협곡에다 저렇게 쌓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인력이 희생됐을 것이고 또한 노동력, 경제가 많이 투입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에서 장성을 이렇게 다시 뭐 새로 쌓는 것도 있고 다시 재건축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고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명나라 이제 장성의 위치를 보면 저 산해간에 저렇게 쌓았다는 여러분들 그런 기록이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고구려의 장성하고 중원의 장성 차이점은 아시죠?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이 고구려 장성입니다. 바로 고구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이제 장성 축축법 뭡니까? 치가 들어가죠. 중간중간 어떻습니까? 꽁치자 치가 들어가 가지고 중간중간 어떻습니까? 저렇게 공격할 수 있는 유리한 포인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치를 했는데 저것은 홍산문화 하가점 하층 쪽에서도 여러분들 나온다는 거 제가 유튜브 올려놨습니다. 자, 여기서 거용관에 관련된 기록은 없는데 고구려 때 이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최근에 대륙 고구려서를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이거는 대륙 고구려 아닙니다. 절대로 대륙 고구려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가 배운 고구려인데 영토가 많이 좁혀진 그런 고구려죠. 자,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지금 대륙 고구려라고 이렇게 많이 갖다 쓴 자료가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실 겁니다. 지금 이제 후한서 강무제 본기에 보면 25년 서기 49년입니다. 그게 기록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동 변방의 매긴이 북평, 의향, 상곡, 태원을 침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무제 시기로 해놨는데 서기 49년의 기록인데 여기서는 이제 나라가 침범했다는 내용은 뺐습니다. 쪽팔리니까 뺐죠. 매긴이 이렇게 왔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은 두 가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가 매긴의 세력을 이용해 가지고 공격했다고 들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한나라 입장에서 고구려가 침략했다는 것은 이렇게 기록에 남기기가 쪽팔리니까 매긴으로 이제 해가지고 기록을 했다고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삼국사기는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모분왕 2년 49년에 장수를 보내 한나라의 북평, 의양, 상곡, 태원을 습격했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한나라 입장에서는 부끄러우니까 고구려 기록을 뺐고 삼국사기에서는 모분왕 기록을 그대로 대면서 장수를 보내서 한나라 북평하고 지금 북경이죠. 의양, 상곡, 태원을 습격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고구려의 공격 루트가 보이죠. 말 그대로 상곡, 북평, 의양, 태원. 태원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산서성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태양산맥을 가지고 보신다면, 자, 그렇다면 이제 고구려는 어디를 이렇게 들어갔다? 북경까지 진출한 걸로 그대로 이제 이야기 나오는 거죠. 이것이 서기 49년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절대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국사교과서에도 절대로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구려가 이 공격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후의 기록도 틀림없이 삼국사기에 나오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여러분들 어디에 말 그대로 반도사관으로 해가지고 축소된 고구려 영역에서 기록을 국사책으로 해가지고 변질시켜 놨습니다. 자, 내용이 뭐냐? 요습니다. 자, 고구려가 앞에 어디에 보면요. 자,
지금이 말하는 이제 북경까지를 진출해가지고 땅을 빼앗죠. 빼앗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돌려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구려 영역으로 만드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태조대왕 3년의 일입니다. 서기 55년에 봄 2월에 요서에 10개의 성을 쌓아서 한의 군사를 막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북경이 고구려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서를 확보를 했죠. 요서에 고구려 10개의 성을 쌓아가지고 고구려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기록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어디에 나오냐? 태백일사 고구려 국본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환단고기 기록, 태백일사 고구려 국본기에 정확하게 삼국사기 기록을 뒷받쳐주는 그런 내용이 그대로 똑같이 나오고요. 그 영역이 어디냐? 바로 요서라고 삼국사기에도 여러분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뭐다? 절대로 요서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남겨놨느냐? 자, 요동의 십성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국사책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완전히 장난치는 거죠. 자, 전보고 욕을 하지 말라는데 제 대신 이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서의 십성을 요동의 십성으로 주장하고 있는 한국사학계, 요것이 학문입니까, 여러분들? 요동과 요서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국사 선생님이라고 교수라고 지금 TV에 나와가지고 장난을 치고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그것도 고구려 전공이라는 애가 나와가지고 강개토왕 비문이 뻥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애를 불러가지고 TV 방송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박수칠 만한 일이죠. 자, 여러분들, 요서의 십성이지 요도의 십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안시성 위치 다 거짓말입니다. 저게 아닙니다. 자,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사를 어떻습니까? 고구려 사도 완전히 지금 어떻습니까? 좁혀놨죠. 그럼 나중에 어디까지요? 평양으로 장수왕이 천도했다고 제 댓글에 누가 계속 댓글에 평양이 지금 낙랑공 평양이 맞다고 그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이 지금 북한의 평양이라고 계속 댓글을 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평양은 여러 개의 평양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여러분들 보시면 요서 십성이 요동 십성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조작됐다는 거 정확하게 아시고요. 그래서 이제 김오림 이분이 전에 책을 냈죠. 고구려가 왜 북경에 있을까? 여기 되어 있죠.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 보시면 왜 고구려가 북경에 있었는지 이유 아시겠죠? 이러지 않고 이걸 가지고 대륙 고구려다 하는데 여러분들 대륙 고구려는 지금 지도에 말하는 저 고구려는 원래 민족사학에서 말하는 대륙 고구려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말하는 대륙 고구려 하시는 분들은 많이 바뀌었죠. 제가 하도 이제 뭐를 하니까 원래 고구려가 어디 있었다? 중원에 수나라, 당나라에 있는 저기다 고구려 있었다고 처음에 지도를 그렸습니다. 제가 하도 뭘 하니까 이제 고구려를 또 일식기록까지 다 보여주니까 고구려를 어디로 옮겨놨느냐? 지금 고구려 비슷하게 옮겨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대륙 고구려랍니다. 그 대륙 고구려 아닙니다. 원래 우리 민족사에 말하는 고구려가 지금 고구려예요. 그리고 원래 초기에 대륙 고구려를 주장했던 분들은 고구려가 어디다? 지금 여러분들 오른쪽에 고구려가 아니라 중국 대륙에 수나라, 당나라 쪽에 거기에 고구려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륙 고구려설입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바꿔가지고 고구려의 원래 위치대로 많이 돌려놨는데요. 하도 제가 유튜브 가지고 많이 뭘 하니까 저를 공격하면서도 지도를 그릴 때 책을 만들어낼 때는 고구려 백제 위치를 다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신라, 통일신라 위치도 뭡니까? 지금의 경주 쪽에 있었다고 지도를 살짝 그려놓고 그러면서 대륙신라가 있었다고 이렇게 또 장난을 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정확하게 공부하셔야지 잘못 공부하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혼돈만 생깁니다. 그래서 김오림 씨가 선생 쓴 저 고구려가 왜 북경에 있을까 하는 것은 바로 모공왕 시기. 물론 그 이후에 계속 고구려가 저 영역을 공략을 합니다. 그 기록은 제가 다른 유튜브에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 아니니까. 오늘 기록을 보신다면 고구려가 틀림없이 어떻습니까? 북경까지 진출해 가지고 산서성 쪽까지 공격했다면 틀림없이 말 그대로 그 용관을 공격했을 수 있는데 그 용관 기록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루트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이 안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둬야 되겠죠. 무조건 그 용관을 통해서 갔다고는 주장을 못하는 것이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고구려가 산서성 쪽을 공격했다는 것은 역사 기록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산동과 산서성 같이 공격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 역사의 사실로 정확하게 아시고 고구려가 북경까지 진출했다는 것은 진실이다. 근데 여기가 평양에 있었다. 이거는 뻥입니다.
북경의 평양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걸라면 북경의 평양이 있었다면 그게 평양이 있다는 기록을 가져오래요. 자, 이런 거 없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 그거는 낭설도 아니고 자기 주장입니다. 주장일 뿐입니다. 자, 우리가 북경에 있었던 이유 이제 여러분들 오늘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 거용관 설명할 때 이런 이야기가 다 같이 자연스럽게 다 나오네요. 자, 고려 때 이때 각 나라의 역학 구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는 고구려의 요서 지역을 지켜내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요가 강세를 하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요가 세력을 키워가지고 계속 이제 진격을 하죠. 해가지고 지금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지금 뭐 북경 쪽 위쪽까지 쭉 해가지고 요가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세력을 떨쳐옵니다. 그 위에서는 금이 이제 자라고 있고요. 자 그때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의 예종이 성하고 이자겸이 나오면서 17대 고려의 인종이 즉위를 합니다. 요 나라에서는 1122년에 요 나라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 보셔야 됩니다. 금이 요 나라에 어디에 보면요 충경을 접수합니다. 자, 왜냐면 금이 구테타를 일으킨 게 뭐냐면 바로 요 나라 황제들하고 귀족들이 뭐냐면 그 해동청이라죠. 매를 계속 이제 하는데 계속 매를 잡아가 바치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여기에 꼭지 돌아가지고 금나라에서 어떻습니까? 구테타를 해가지고 먼저 요에 무엇을 공격하느냐? 지금 지도 보시면 충경을 공격합니다. 그래 놓으니까 어때요? 충경을 공격하니까 그 밑에가 남경이잖아요. 요 나라의 남경에 뭐냐면 천조제가 남경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간 건 남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 남경을 지키는 장군이 야율순이었는데 황제가 도망을 가니까 어때요? 이 양반이 구테타를 해가지고 자기가 천석 황제라고 주장을 해버립니다. 이상한 일이 발생했죠. 요 나라의 황제는 도망가고 요 나라의 장군이 뭐냐면 자기가 황제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황제라고 주장한 야율순이 죽고 난 뒤에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그 중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곽약사라는 인물이 8,000명의 상승군을 이끌고 밑에 있는 북송 있죠. 북송으로 어떻습니까? 투항을 해버립니다. 북송에.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때요? 북송이 이제 뭐냐면, 야, 요 나라에 8,000명 세력이 오니까, 야, 저 땅, 요 나라 황제가 버리고 간 땅, 저 남경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가, 북송이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구테타 세력한테 뭐지 보면요, 송이 집니다. 대패를 해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대패를 하니까 한 번 더 공격하자 해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 저 위쪽에 금나라 있죠? 금나라한테 요청을 합니다. 원군을 요청하니까, 금나라가 어떻습니까? 저로 이게 아닙니까? 보면, 왜, 요 나라 황제는 도망갔고, 남경은 뭐냐면 장군이 구테타를 해가지고 자기가 황제라 칭하고 있고, 완전히 개판됐죠. 개판돼가지고, 그 북송이 뭡니까? 그 남경을 따먹으려고 뭐 해보면요. 금나라를 불러들인 겁니다. 그래서 금나라 태조는, 야, 띵호와해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용관을 바로 뭐죠? 보면요. 돌파를 하면서 남경을 접수해버립니다. 남경을 접수해가지고, 요에 오경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럼 어때? 요는 이제 완전히 땅을 뺏기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하의 왼쪽으로 가죠. 서하의 왼쪽. 왼쪽으로 가가지고 서요를 만드는데 보면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힘의 균형을 어떻습니까? 균형이 깨지면서 요가 물러나고 금이 뭐냐면 이제 북경으로 들어오는 시간대가 됩니다. 자, 이래놓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송나라가 이게 위기에 처했죠. 왜? 자기들이 남경을 따먹고 싶어가지고 금나라한테 요청을 했는데 금나라가 어때요? 남경을 따먹으면서 이제 송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돼가지고 중원으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1123년에 북송이 과거의 금나라의 조약을 이야기하면서 남경 그리고 장성 이남의 땅을 원래 우리가 그 차지하려는 땅을 우리한테 좀 주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니까 금태조가 뭐라 했냐면 영경 쪽에 있는 16주 중에 6주만을 돌려주는데 6주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다 떼고 나가지고 완전히 땅을 비워버려가지고 털털 털어가지고 다 뺀 6주만 북송한테 돌려줍니다. 이게 뭐냐? 빈 껍데기만 북송이 얻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뭡니까? 금이 그걸 차지하면서 송은 밑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남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의 배경을 잘 보시고요. 저때 가장 초기의 역할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하고 송하고 고려가 있을 때 특히 뭡니까 보면 요하고 송하고 맞짱을 뜰 때 그 세력을 견제했던 세력이 뭐냐면 바로 요 서하입니다. 지금 고려가 지금 뭡니까 보면 요가 있는 저쪽 지역까지 북경까지 차지했다고 최근에 자꾸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잘못한 것이면 서하의 존재를 너무 우습게 봅니다. 서하는 뭐냐면 요와 북, 송의 관계 속에서 힘의 균형을 맞춰준 세력이고요. 송나라하고 서하하고 전쟁을 내가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하가 우리 황제국이 될래 하니까 송나라가 어쩔 수 없이 황제국 허라고.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황제국으로서 나간 것이 바로 서하입니다. 저 서하가 나중에 망하는 것이 뭐냐? 징기스칸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주 빵빵한 세력으로서 요가 어떻습니까? 도망가더라도 서하는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려가 이제 중국 대륙에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 내용을 보면 이 서하의 존재를 몰라가지고 요하고 송가지만 가지고 어떻습니까? 논리를 필려 하는데 그거는 오판입니다. 나중에 사료 가지고 어떻습니까? 서로 비교하면 한 판의 게임 끝나는 내용입니다.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주변 상식 역사를 반드시 공부하시고 그걸 가지고 논리를 전공해야 되지 지금 저렇게 강력한 서하의 존재를 빼고 요나라하고 송나라하고 고려의 관계를 가지고 고려가 중국 대륙까지 진출했다. 여러분들 대단히 위험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세력이 금나라가 어떻습니까? 금나라가 북경을 차지하면서 세력을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왜 보면요. 바로 징기스칸이 내려오면서 금을 이렇게 멸망하면서 이제 통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시나리오 자체를 다 생각하고 난 뒤에 대륙을 이야기하든지 국경선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지금 한 편만 가지고 어떻습니까? 논리 전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제 고구려 이야기하면서 고려까지 이야기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는 시간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편이 되죠. 금나라가 뭐냐면 송나라를 북송이 있던 지역을 많이 차지해버리니까 송이 밑으로 밀려가지고 남송이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몽골이 이제, 그리고 이제 요는 어디로 어떻습니까? 쫓겨나잖아요. 금이 쳐져오니까 어디로 들어옵니까? 밀려가지고 서쪽에 서요가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자기들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강력했던 서하가 누구의 등장으로? 징기스칸의 등장으로 이해해가지고 결국은 1227년 여러분들 여기 징기스칸에 의해 가지고 멸망. 물론 징기스칸이 죽으면서 이제 이렇게 항복을 한다는데 징기스칸이 다 죽이려 했는데도 다음 이제 임시칸이 죽이질 않고 서하를 살려주죠 보면요. 그래가지고 서하는 이제 몽골의 합병이 쉽게 말하면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몽골하고 어느 나라의 게임이 됩니까? 금나라의 게임이 이루어지죠. 금나라가 치고 나중에 송나라를 다 해가지고 몽골이 이제 중원을 다 통일하는데 보면요. 자,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몽골의 등장 배경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징기스칸이 뭐냐면 이 금나라를 치는데 뭐가 나오냐? 바로 여러분들 뭡니까? 바로 요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 용관을 어떻게 돌파할 거냐? 자, 요겁니다. 그래서 1121년 이후에 설명을 하나하나 시간대 사이클로 이야기해 놨습니다. 중원 몽골 고원을 통일한 징기스칸이 1211년에 쿠릴타이에서 금나라와 전쟁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몽골의 약 9만 내지 12만 명을 총동원해 가지고 금나라를 공격하는데 1111년 가을 몽골군은 금나라의 첫 번째 방어선인 오사보에서 금군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오사보를 뚫고 이제 나오죠. 이후 또 해아보까지 이제 들어와가지고 해아보를 초토화를 시킵니다. 몽골군이. 그러면서 이제 거용관 부근에 도착하는데 거용관이 너무 깊죠. 거용관은 이제 수도인 이때 금나라의 중도 대흥부 베이징이죠 보면요 약 50내 60km 떨어져 있는 최후의 관문인데 자 금군이 이제 거용관 근처에 미리 이제 몽골군이 올 걸 알고 자 잔뜩 어떻습니까?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몽골군이 바로 징기스칸 여기를 뚫지를 못하죠. 그래서 새끼를 이용해 가지고 거용관을 뚫습니다. 뚫고 가지고 마침내 금나라 수도인 중도 부근까지 도착을 했는데 금나라의 구원군이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징기스칸이 퇴각을 합니다. 이후 이제 징기스칸이 자신의 아들인 주치, 차카타이, 오고타 등을 시켜서 대동 인근의 도시를 초토화시키고 자 해가지고 결국은 여기를 이 지역을 빼앗는데요. 자 몽골군도 직접 다이렉트 공격을 못하니까 우회해가지고 거용관을 뚫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바로 몽골과 금나라에 관련된 거용관 사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다시 이제 몽골군이 금나라 재침을 하고요. 거용관을 피해 이제 다른 관문인 자연관을 뚫어가지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시 빌동대를 후방에서 보내가지고 거꾸로 어떻습니까? 거용관을 쳐가지고 거용관을 점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래 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그리 협곡 사이에 뚫었던 그 용관도 몽골군에 의해 가지고 뚫리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발생했죠. 보면요. 금나라 황제 선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사료 속에 이제 그러면 원나라하고 고려하고 관련된 것이 있느냐 찾아보면 뭐가 나오냐면 원나라에서 고려 개경에서 원나라 상도로 가는 경로가 나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코스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원나라가 항상 뭐냐면 자, 대도하고 상도의 이제 교통로를 만드는데 그 중에 뭐냐면 대도에서 그 용관을 거쳐서 쭉 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원나라에서 만들어가 이렇게 그 루트를 이렇게 많이 열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고려가 어디 있다? 지금 말하는 원나라 위치, 원나라라든지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뭐 지금의 금나라, 송나라가 있었던 거기에 고려가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이렇다면 어때요? 완전히 중국 대륙사 전체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격당하면 어때요? 아무것도 구할 길이 없습니다. 고려가 지금 중국 대륙에 있다는 분들, 여러분들 고려를 중국 대륙에 있다고 주장하려면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까? 일단은 원나라 역사가 조작됐다고 다 밝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나라 역사가 조작됐다는 걸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보면요. 송나라 역사가 다 조작됐다는 걸 밝혀야 되고, 지명도 다시 다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바로 서하의 역사도 다 조작됐다는 걸 만들어내고, 밝혀야 되고, 지명도 다 이동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고려가 중국 대륙에 있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냥 한마디도 안 됩니다. 한마디 거리도 안 되고요. 여기서 다 마무리되니까요. 자, 이런 걸 대비하셔가지고 대륙 고려를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장 내용을 보시면 그 용관에 여러분 장성이 있는데 아까 보셨죠? 그 용관 장성이 지금 압록강까지 연결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압록강까지 연결되는데 여기서 이제 머물지 않고 최근에 이제 동북공정이 마무리되면서 이 압록강에 산해관에 있는 장성이 그 용관하고 다 이제 연결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북한 평양까지 이제 그 근처까지 다 들어와 가지고 저것이 만리장성으로 전 세계에 소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이제 고조선 영역으로 본다면 한때 어떻습니까? 고조선의 영향권, 바로 분한의 영역으로서 이 영역이 이 지역까지 다 미쳤는데 그 이후로 역사에서 말 그대로 중원 세력하고 전쟁을 하면서 많이 이제 원래 역사 영역의 땅을 많이 이제 이렇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영상 보실 때 태양산맥, 다음에 연산산맥은 다시 현장 가서 촬영해 올려드릴 테니까요. 태양산맥의 그런 산맥의 흐름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용관, 그 위치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시면서 고대사까지, 고려까지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 보시면서 역사 해석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태양산맥 영상하고 바로 이제 그 용관 그 영상하고 사진을 여러분 보시고 저쪽의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 상고사 책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진 성경. 원래 어떻게 됐어? 이렇게 이어져 이어져서 어디까지 이렇게 저 위에 보이죠?